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에서 2023년 7급 군무원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시험 보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7급 군무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당히 조금 논란들이 조금 많이 있었죠. 작년에 뭐 출제, 문제가 오류도 좀 있었고, 물론 이제 국방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인 내용들도 사실 조금 오류가 많았었고, 또, 야, 이런 게 군무원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얼토당토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을 상당히 조금, 혼란에 많이 빠뜨렸었는데, 물론,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막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원성이나 여러분들의 그 항의가 이들에게 아주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문제는 상당히 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특정 분야에서 이렇게 지나치게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이 같은 오류도 좀 없었고, 그리고 난이도의 변별력을 위한 어떤 그 난이도의 배분에 있어서도 나름 조금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번 이제 7급 행정학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9급 시험에서도 9급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9급 수준에서도 난이도 하급을 줄 수 있을 법한 너무나 기본적이고 쉬운 문제들을 출제하면서 변별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출제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7급 수험생들에 대한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좀 싱거운 문제가 좀 출제가 되면서 전체 문제는 25문제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그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는 한 22문제에서 23문제 정도밖에 안 되는, 한 2-3문제 정도는 아주 7급 수준에서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 옥에 튀기는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작년만큼 엉망이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 문제를 조금 살펴본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7급 수준에서 좀 생각할 수 있을 법한 난이도 높은 수준의 내용들도 좀 언급이 되었고, 표현 자체가 조금 매끄럽지는 않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서에 되게 충실해서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해서 문제가 나온 이번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워낙이 좀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탈이 된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문제를 이렇게 좀 봐온 상황에서는 그래도 조금 양호하다 싶은 정도의 내용들이 나왔고, 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7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반영이 굉장히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건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런 면면의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출제 경향부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난이도, 문항별 난이도, 영역 난이도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1번부터 25번까지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영역별 출제 문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역별 출제 문항을 살펴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행정론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는 굉장히 좀 엽기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인사행정, 재무행정에서 2문제씩밖에 안 나왔는데 정책이론을
한 문제만 내고 지방행정론에서 7문제씩이나 출제하는 이런 엽기적인 문제들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7급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도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이론, 정책이론, 조직이론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이 같은 양상들을 보여왔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뭐 그 추세를 그만큼 따적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전 영역에 걸쳐서 좀 고르게 출제가 되었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책이론의 출제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라고 하는 점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뭐 조직이론이나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에 대한 출제 비중이 예년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전 영역에 걸쳐서 좀 고르게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점들이 올해의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논란을 일으킬 만한 여지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자, 다음 출제 문항 난이도를 좀 살펴봅니다. 출제 문항 난이도를 살펴보면 뭐 난이도 상급의 문제, 뭐 하급의 문제, 중급의 문제가 고르게 균형을 조금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급의 문제는 한 3문제 정도, 하급의 문제는 4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특히 지금 이 하급의 문제 대부분은 야, 이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 22번 문제 하나만 제외하고서는 22번 문제 정도는 이제 7급 수준에서는 R라고 볼 수 있어요. 9급 수준에서는 뭐 중급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7급 수준의 문제라면 하급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인데, 나머지 지금 이 3문제는 9급 수준에서도 난이도 중을 주기가 좀 힘들 만큼 굉장히 좀 변별력이 떨어진 그런 문제들이어서, 이 3문제의 정답률은 뭐 80% 이상, 최소 뭐 못해도 80% 이상은 됐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대체적으로 지금 뭐 비율이나 뭐 분포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네, 뭐 말씀드렸지만 난이도 격차가 상당히 좀 큰 것이 조금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1번부터 문제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1번부터 살펴봅니다. 자, 1930년대 귤릭이 제시한 기본 행정 이론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70년대 폴란드가 추가시킨 이론 분야는 그랬습니다. 자, 1930년 귤릭이 제시한 기본 행정 이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포스트 코브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이 포스트 코브는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걸 잘 알아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거기에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70년대 폴란드가 추가시킨 이론 분야를 지금 물어봤어요. 폴란드가 추가시킨 이론 분야, 추가했다라고 하는 건 없던 걸 새로 만든 거지. 그럼 포스트 코브에 없던 게 하나가 추가가 된, 요게 뭐냐는 거야, 지금. 문제는 요게 뭐냐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포스트 코브를 제외를 해야 되겠죠. POS 없어야 돼, 얘네들. 이것만 빼고 나면 지금 평가 요거 하나만 남는 게 보이시죠? 정답이 그래서 여기선 3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폴란드가 뭐 어떤 것들을 주장했다라는 걸 사실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는 모르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귤릭이 제시한 기본 행정 이론이 포스트 코브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에서 정답을 3번으로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잘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1번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포스트 코브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POSD, CORB 중에서 없는 게 뭔지를 고르는 게 1번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난이도를 중 이상 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행정 이념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가장 먼 것은 그랬습니다. 행정 이념, 우리가 뭐 비슷한 말로 뭐 행정의 가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번, 행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행정의 이념,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이 추구해야 할 방향 같은 것들이야.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정책의 목표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라고 하는 건 행정의 목표지. 이 목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뭘 추구하는 거야? 가치가 추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는 이 목표보다는 한 단계 위 단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번은 지금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행정 업무의 종류와 시대에 따라 변한다. 바뀝니다. 추구하는 가치들은 상대적으로 어떠한 게 강조가 되다가 또 다른 것들이 강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다음.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띈다. 그렇죠? 본래적인, 본질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수단적인 내용들도 있고. 다음 4번. 행정 수행에 필요한 지도 원리나 지침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행정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의 가치, 이념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사무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전통 행정에서 조직 관리와 함께 강조가 되었던 내용이 바로 이 사무 관리죠. 근데 업무 자체를 관리하는 그 같은 내용들인데,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사무 관리란 사무실에서의 작업을 능률화, 경제화하기 위한 관리 활동이다. 어떻게 하면 오피스 워크를 좀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요거를 보는 거죠. 1번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2번. 조직 구성원 간의 불화나 비협조가 사무의 작업 능률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봤는데, 자, 조직 구성원의 불화나 비협조, 이것이 마냥 부정적으로만 활용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야죠. 이 구성원 간의 불화나 비협조, 이 자체만으로 사무의 작업 능률화가 온전하게 저해가 되진 않는다. 물론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있어.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일개 다른 부서들과의 어떤 불화나 이런 대립이 오히려 일부 소수 그룹들의 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번은 틀린 이야기 같고요. 다음 3번. 적절하지 못한 인사 관리는 정신 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뭐 정신 능률이든 뭐 물리적인 어떤 업무의 능률이든 적절하지 못한 인사 관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능률을 저해하는 이 같은 요인들이 될 수가 있죠. 다음 4번. 적재적소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균형 능률의 극대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3번에서는 지금 2번이 여기서는 좀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 능률화를 반드시 저해하지만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 3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4번입니다. 조직에 적용되는 관리의 행동 과정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한 조직에 적용이 되는 관리의 행동 과정을 제시한 것이 바로 페이올입니다. 페이올이 제시한 일반 및 산업관리론에서 이 일반 및 산업관리론에서는 최고 관리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6가지의 업무, 6가지의 업무들을 제시했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관리에 대한 5가지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제시가 된 것이 이제 뭐 계획이나
조직화, 명령, 그 다음에 조정과 통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기본서에서도 뭐 설명이 됐는데 기본서에서도 가장 구석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봤어도 기억이 안 났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요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굉장히 지금 깊이 들어가서 지금 깊이 있는 내용들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 조직화, 명령, 조정, 통제, 요걸 강조한 내용은 여기서는 지금 4번이 지금 여기서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올의 그러니까 지금 이 조직에 적용되는 관리 행동 과정 이 얘기만 듣고서 페이올의 일반 및 산업 관리론을 연상하기에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난이도 상으로 지금 올려놨는데 이 페이올이 최고 관리자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으로 관리를 택했고 그 관리의 기능으로 이야기한 것이 이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 생각해 두시면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 그랬는데 뭐 구급 시험 문제에서도 뭐 이와 비슷한 문제가 조금 출제가 됐는데 구급 시험 문제에서는 약간 조금 삐끗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잘 나온 문제예요. 잘 나온 문제. 최근에 이 공무원 시험의 트렌드를 좀 반영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매칭을 시켜서 좀 잘 정리해 두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부터 보죠. 공공재의 존재에 대한 정부 보조금. 그런데 정부 보조금은 공적 유도에 해당이 되잖아요. 공적 유도에 해당이 되는데 공공재의 존재는 정부 보조, 공적 유도로 해결이 될 것이 아니라 공적 공급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 2번. 외부 효과의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공적 공급 그랬는데 외부 효과의 발생은 공적 공급만 빼고 나머지가 다 될 수 있어. 공적인 유도도 있을 수 있고 공적인 규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공적 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직한 내용들이 교환이 되는 외부 경제에 대해서는 공적 유도가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서로 오고 가는 이 같은 상황이어서 안 좋은 걸 좀 제거해야 되겠다. 외부 효과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없애야 될 것 같은 외부 불경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공적인 규제가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공적 공급만 빼고 다 되는 거지. 그게 지금 2번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자연 독점. 자연 독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 했어요? 완전 경쟁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독점이 자연 독점이라 그랬잖아. 그래, 이 독점은 어쨌든 독점이니까 독점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 정부의 공적인 공급을 통해서 정부가 생산자로 나서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3번은 뭐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 다음.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적 공급 그랬는데 정보의 비대칭성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공적 공급만 빼고 다 할 수 있어. 공적인 유도를 해가지고 유인을 할 수도 있고 공적인 규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너 정보 제공하면 이러이러한 혜택 줄게 라고 꼬시던지 아니면 너 정보 공개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던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시장 실패 원인에 따라서 정부의 대응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7급에서 보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 비슷한 문제가 이제 9급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9급에 출제가 된 문제가 오히려 더 7급 수준의 문제처럼 조금 혼동이 되게 나온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좀 무난한 문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정답 3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6번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책 결정 모형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뭐 가장 두드러진, 가장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랬는데, 자, 1번부터 좀 살펴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합리 모형은 신제도주의에서 설명한 합리적 선택 모형과 맥을 같이 한다. 그랬는데 요 신제도주의에서 설명한 합리적 선택 모형은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공공선택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선택론. 그러니까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이 합리적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 같은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왜? 인간은 경제적인 관계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합리 모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대안들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대안들을 선택하는 이 같은 합리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공공선택론과 맥을 같이 하는 그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번. 합리 모형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효용 극대화의 논리에 따라 행동하는 경제인의 가정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지금 이 공공선택론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 모형에서 봤던 인간의 개념은 경제인이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3번. 점증 모형은 실제의 결정 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이다. 그렇죠. 기본 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하는 이 같은 상황들이니까 3번도 이것도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4번이 지금 틀렸다는 건데 이 4번의 문구는 우리가 기본서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딘가 뭔가 좀 특이점이 왔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점증 모형의 장점을 합리 모형과의 통합으로 보완하려는 시도가 최종 모형에서 나타난다 그랬는데, 자, 점증 모형을 합리 모형하고 통합한다라고 할 때는 자, 뭐가 나타났었지? 혼합 모형이었죠. 최종 모형이 아니라. 그 혼합 모형은 점증 모형의 단점을 합리 모형과의 통합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다. 그게 뭐다? 최종 모형이 아니라 혼합 모형이다.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정책 결정 모형이라고 얘기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나온 거는 지금 합리 모형하고 점증 모형밖에 없어 지금. 언급이 된 건. 근데 지금 이거는 4번의 내용은 혼합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행정 이론 가운데서 이제 난이도 상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자, 세일러와 선스타인이 제시한 넛지 이론에 대한 넛지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이 넛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행정학에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여기서도 지금 뭐 얘기하지만 이 세일러 선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 경제학자인데 어떤 강압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이 구성원들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어떤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것들로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비권력적인 어떤 유도 방식,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이 넛지 이론이에요. 뭐 그 넛지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은 기본서에 이제 설명 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 넛지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일이 잘못될 때 외적인 부분의 문제만 생각할 수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러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걸 고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행동 경제학에서는 휴리스틱과 행동 편향에 따른 영향이 개인의 의사 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후생 손실을 초래하는 외부 효과가 행동적 시장 실패의 핵심 요소라고 본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아무런 기준이나 생각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이 같은 상황들이야. 그냥 딱 보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행동하는 이러한 방식인 거죠. 또 행동 편향. 내가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는 그냥 보통 이렇게 행동해.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저는요, 가끔 그렇게 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거. 이게 이제 행동 편향인 거지.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따른 영향이 개인의 의사결정이나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의 후생 선택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휴리스틱이나 행동 편향 같은 경우에는 개인 내부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외부 효과 그러면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시장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주변 상황의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휴리스틱이나 행동 편향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문제란 말이지. 내 개인의 속성, 이 개인의 내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의사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의 후생 손실을 초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으로 보면은 그냥 자승자박. 그러니까 내 눈을 내가 찔렀네. 뭐 이런 거지.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런 효과를 우리는 내부 효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내부 효과가 행동적 시장 실패의 핵심 요소라고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1번 바로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 실패는 외부 효과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 너치 이론에서 강조하는 시장 실패의 요인 중에는 개인의 내부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내부 효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라는 거죠. 1번이 지금 틀린 내용입니다. 다음 2번. 너치란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요인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선택 설계의 제반 요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금지하거나 경제적인 요인을 변화시키는 이 같은 상황이 아니라 그냥 구성원들에게 분위기를 딱 조성해가지고 그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이 같은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2번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전통 경제학에서는 명령 지시적 정부 규제나 경제적 요인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너치는 기본적으로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방식의 정부 개입 방식으로서 촉매적 정책 수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4번. 너찌는 엄격하게 검증된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찌라고 하는 책이 한 10년 전쯤에 상당히 좀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행정 이론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점들 생각해 두시면 이제 이 너찌 이론에 대한 내용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7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자, 8번 보시면 이제 지방교부세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지방교부세는 이제 그 종류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잘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그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둬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번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2번.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 재정 수입액이 기준 재정 수요액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우리 뭐였어? 그때 재정력 지수가 1 미만일, 그러니까 재정력 지수가
1 미만인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재정력 지수가 1 미만인 상태일 때 그 1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분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 재정 수요액 및 기준 재정 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그러니까 이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 교부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그냥 주지 자치구에 중앙정부가 직접 주지는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맞는 이야기죠. 다음 3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령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는데 자 보통 교부세와 특별 교부세는 차이가 뭐예요? 보통 교부세는 일반 회계고 특별 교부세는 특별 회계란 말이지. 그러니까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활비 보태주는 거지만 특별 교부세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엄마 나 학원 등록해야 되는데 학원비 좀 보태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엄마가 학원비 줘. 야, 학원비에 보탰어.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다만 써야 돼? 학원비에다만 써야 돼. 그거 가지고서 당구 치고 클럽 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그러니까 특별 교부세의 사용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어.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는 거는 보통 교부세가 그렇고 특별 교부세는 조건이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번은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 4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게 원칙이지만 직권에 의해서도 특별교부세는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다음 9번입니다. 난이도는 중급의 문제이지만 최근에 이제 바뀐 법령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현행 법령 같은 경우에는 2023년 8월에 2022년 8월이죠. 2022년 8월에 이 공공기관 지정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그 변경된 기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023년 1월에 이제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지정이 있었어요. 자, 그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옳은 걸 고르래. 1번부터 봅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정 기준은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 수입액 30억 원 이상, 자산 규모 10억 원 이상이다. 그런데 이거는 바뀌기 이전, 변경 전의 규정입니다. 변경 전의 규정. 자, 그럼 어떻게 바뀌었어? 자, 지정 기준은 직원 정원이 50명이 아니라 300명 이상. 다음, 총 수입액은 30억 원이 아니라 200억 원 이상. 다음, 자산 규모는 30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 이상.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어서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같은 경우에 대거 지금 기타 공공기관으로 내려간 게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의 특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지금 틀린 내용이죠. 다음 2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맞는 이야기죠. 다음 3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 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영업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별도의 법령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 한국방송공사라든지 한국교육방송공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고요.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설립한 기관들 이런 기관들은 또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내부에서 무슨 친목 도모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상호 부조 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뭐 동호회 같은 거 만드는 그런 동호회 조직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없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 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영업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이런 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 돼요. 다음 4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타 공공기관의 일부만을 세분하여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는데 기타 공공기관 가운데서 뭐 연구 목적의 기관들 따로 정해가지고 구분해서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됩니다.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4번도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옳은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9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그 최근에 법령이 바뀐 요 1번의 내용, 요거는 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카플란과 노턴의 균형 성과표에서 4가지 관점에 따른 성과 지표가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뭐 4가지 지표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재무적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요 4가지의 내용인데 재무적 관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비재무적 관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자, 고객 관점. 그런데 의사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 그랬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 시민 참여를 이야기했으니까 고객 관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민이 참여하는 과정은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정책이 결정이 되는 과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 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1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적법 절차, 재무적 관점은 자본 수익률, 학습과 성장 관점은 정보 시스템의 구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1번이 지금 바로 틀린 내용이라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균형성 BSC와 관련된 내용들에서는 4가지 지표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걸 분명하게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뭐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롤스가 주장한 사회 정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롤스의 정의론과 관련해서 정의론의 전제가 무엇이었고 1원리와 2원리에 대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1번.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1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1원리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거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인 자유, 이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맞는 이야기가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차등 조정의 원리인데 차등의 원리 그리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이 2가지가 있는데요. 자, 차등의 원리란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혜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고 그들이 충분하게 얻은 다음에 다음 사람들한테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2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의 부수에 존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역량 차이, 개인의 역량 차이는 스타트라인이 똑같은 상태에서 인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지. 3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차등 원리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는 이건 두 개가 전부 다 제2원리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자, 그럼 4번.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가 충돌할 때에는 후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자,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 원리가 충돌을 할 때에는 차등의 원리가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차등의 원리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차이를 바탕으로 해서 차등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 후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얘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스타트 라인이 똑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이 땅 해가지고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혜택이 조금 적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그러니까 먼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들의 역량들을 전부 다 본 다음에 차등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11번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1원리와 2원리가 서로 상충할 때는 1원리가 먼저 충족이 되고 2원리가 나와야 된다는 내용들이 과거에는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2원리가 서로 충돌했을 때 어느 게 먼저 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자,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국가재정법상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 3가지의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지금 이 내용은 보기의 내용은 여러분들을 약간 조금 낚으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3가지의 이유 가운데서 지금 2가지를 가지고 지금 장난을 쳐놨어. 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2번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어. 근데 발생할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자, 다음에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와 여기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가지로 지금 나눠놨는데, 자, 전쟁 같은 경우에는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것 같아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약간 조금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당이 안 돼요. 요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경우가 발생하는 거,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가지를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인데 2번은 지금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있었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이 2개 말고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어떤 게 있었어? 법정 의무 지출 경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가 아니라 증가하였을 경우. 의무 지출 경비가 없었는데 의무 지출 경비가 새로 나타났던지 기존의 의무 지출 경비의 금액이 늘어났든지 이랬을 때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놓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살짝 조금 혼동이 됐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7급 수준에서는 이 정도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난이도 상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굉장히 좀 예리하게 출제가 된 문제예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재산 등록 의무자가 누구냐? 재산 등록 의무자와 등록 재산 공개 대상이 누구냐?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많이 살펴봤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재산 등록 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이 뭐냐? 아주 허를 훅 찔렀어. 허를 훅 찔렀어. 자,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및 전세권,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품목달 500만 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적재산권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는 이 내용을 공직자윤리법을 제대로 안 봤다는 가정 아래 안 봤다면 법에 아직 법적인 규정이 없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조금 보였을 수 있어요.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상화폐, 골동품이나 예술품, 지적재산권 중에서 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가상화폐에 관한 규정은 아직 없는데 관련 법이 얼마 전에 바뀌었죠? 모 국회의원이 그 가상화폐를 가지고서 뭐 큰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는 의혹 때문에 지금 소속 정당에서도 탈당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슈가 막 나오면서 관련 법령이 바뀌었어요.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이 법령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가장 좀 시사적인 문제가 나왔죠? 이 가상화폐는 아직까지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게 됐을 때 내년에 시험 볼 때도 요 무렵쯤 되지 않을까? 요 날짜 지나게 되면은 이제 이 가상화폐도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점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번이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아직은 등록할 대상에 가상화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2024년 7월 19일부터 적용이 되도록 관련 법령이 통과가 됐어요. 관련 법령이 통과가 돼서 이제 1년 뒤부터 이제 적용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다음 14번입니다. 자,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한 규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야, 7급 문제 출제하신 출제위원들 뉴스 굉장히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뉴스에서 막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가장 좀 민감한 사안들 요거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왜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전부 다 마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내용이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문제도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작년에 국가직인가 지방직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는데 그때 이제 나왔을 때는 1번의 내용이 나왔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특정한 분야의 사업은 중기 사업 계획서에 의한 재정 지출이 500억 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상 사업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사업은 일단 중앙관서의 장이 신청이 있으면 신청하에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정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앙관서의 장이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랬으니까 이거는 중앙관서의 장이 신청해야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이 원칙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재부 장관이 직권으로 선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2번이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회가 의결해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 4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정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우리 그냥 R&D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뭐 무슨 여러 가지 무슨 뭐 요즘에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강조되는 게 이제 항공 우주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한테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으니까 2번이 여기선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아찔하시죠?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보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도 이제 당황하지만 문제가 너무 쉬워도 당황해요. 사바스가 구분한 공공서비스 유형 중에서 비경합성과 비배타성 모두 가진 것은 그랬습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가졌다. 그러니까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는 거야. 그거를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가진 것은 이렇게 얘기한 것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가진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근원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가진 것은 그랬다는 얘기는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집합제지. 4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죠. 기본 내용에서 이거 설명드리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존재하는 건 시장제고 그 다음에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는 거는 집합제인데 이렇게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는 것은 너무나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 그 얘기를 들었나 봐. 그래서 지금 문제를 낸 거죠. 대체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요금제나 공유제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데 좀 너무하십니다. 진짜 9급 시험도 아니고 7급 시험에 이런 문제를 내셨다고요? 문제 내기 좀 싫으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 맨 처음에 보고 나서 저는 이거 9급 문제 아니야? 이렇게 내 9급 문제를 풀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난이도 완전 하급의 문제입니다. 이거 헷갈리셨으면 곤란해 이거. 또 모두 가진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잘못 썼어도 1번 잘못 쓴 건 내가 인정할 수 있어. 근데 2번, 3번 썼다. 이거는 공부 안 한 겁니다. 이거는 아예 그냥 책 떠들어도 안 본 거야. 이거는 어느 정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셨다라고 하면 이걸 틀릴 수가 없는 문제죠. 15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이것도 조금 재미있는 문제예요. 2023년 현재 조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우리 이제 담세자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을 직접 납부하는 사람, 이를 직접 납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납세자라고 해요. 서로 다른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접세. 이 간접세는 이제 국세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간접세를 포함하고 있는 국세의 종목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국세를 찾는 게 목적이야. 국세를 일단 찾는 게 1차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방세를 긁어내셔야 됩니다.
6개의 내용 가운데서. 자, 그러면 자동차세, 지방세죠. 없애야 돼.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있어야 되고. 담배 소비세, 지방세입니다. 주세, 국세죠. 개별 소비세, 국세예요. 종합부동산세, 국세입니다. 그게 지금 자동차세와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니까 답이 안 돼. 답이 안 되고, 지금 답이 되려고 하면 이 4개 가운데서 답이 돼야 되니까 지금 1, 2, 3, 4번이 전부 다 답의 리스트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지금 찾는 건 국세 가운데서 간접세를 찾는 거예요. 간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4개의 내용 가운데서 봅시다.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납세는 누가 해? 공급자가 냅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자가 내고 납부는 공급자가 하죠. 주세 역시도 술을 구매하는 사람, 구매자가 세금을 내고 판매자가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 전부 다 지금 이 니은과 리을과 미음은 전부 다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를 하는 사람이 서로 달라요. 간접세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직접세에 해당이 돼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한 직접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종합부동산세는 문제의 정답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문제의 정답에 해당이 되지 않고 문제의 정답에 해당이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주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 이렇게 3가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정답은 여기서는 3개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7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3개라고 하더라도 어떤 게 3개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문제를 조금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7번입니다. 이것도 좀 너무했어. 이것도 좀 너무한 문제예요. 자, 로그롤링이나 포크배럴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 쉬운 정책 유형에 가장 가까운 것은 그랬어요. 자, 이 로그롤링이나 포크배럴은 우리가 이제 정책의 유형을 설명하면서 어떤 정책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뭐예요? 분배 정책입니다. 이거는 뭐 말을 설명할 것도 없어. 이거는 분배 정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1번이 여기서는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상징 정책, 이거는 따질 수도 없어. 이제 9급 시험 문제에서 그 로위의 정책 유형 이야기하면서 상징 정책 이야기 해가지고 지금 문제에 오류가 난 게 지금 있는데 아마도 지금 출제하시는 출제위원은 일관되게 지금 이렇게 로그롤링이나 포크배럴을 이야기하면서도 상징 정책을 예로 쓰는 걸 보면 혹시 모르는데 상징 정책과 구성 정책을 혼동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빼박이야. 이건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로그롤링 포크배럴 그러면은 분배 정책의 부작용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너무나도 강조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7급 시험에서 냈다고? 이건 7급 수험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7번의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번입니다. 역량 기반 교육 훈련 제도의 하나로서 조직의 수직적 수평적 장벽을 제거하고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행정혁신, 관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교육훈련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좀 팀워크를 강화하는 훈련이죠. 팀워크를 강화하는 훈련이야. 그러니까 어떤 계층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조직의 팀워크를 강화하는 훈련인데요. 자, 멘토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뭐 군대 내에서 사수, 부사수
교육시키는 거야. 그게 이제 멘토링 훈련인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기능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직접 지도하는 훈련인 거고.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자체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내기 위한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그 같은 조직을 우리가 학습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움직이면서 배우는 거야. 움직이면서 배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술 습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워크아웃 프로그램. 이 워크아웃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의 어떤 유대 관계를 좀 강화시켜가지고 업무 능력의 증진을 꾀하는 이 같은 훈련을 우리가 워크아웃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보통 그냥 이걸 쉽게 뭐라고 얘기하냐? 워크숍이라고 얘기하죠. 워크숍.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이제 워크숍 간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냥 직장 동료들끼리 어디 그냥 MT 가는 거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조직의 어떤 계층 구조를 떠나가지고 전 구성원들이 이제 혼연일체 되고 좀 마음을 조금 틀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훈련들이 바로 이 워크아웃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자,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자,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틀린 걸 지금 골라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부터 보죠. 초기 리더십 이론에서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기존 비본적인 자질과 행태가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그게 이제 자질론이라든지 행태론의 입장이었잖아요. 그죠? 자, 다음 2번. 리더십에 있어서 행태론적인 접근은 공식적인 권위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리더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리더가 보여주는 행동. 그러니까 다른 리더와 좀 성공한 리더들은 보여주는 행동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다음. 행태론의 대표적 연구로서 리더십 격자 모형은 리더의 행태를 사람과 상황의 통합으로 다룬다 그랬는데, 이 리더십 격자 모형, 관리 그리드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같은 내용들은 뭐였어요? 리더의 행태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일에 대한 관심 두 가지로 나누죠. 리더의 행태를. 두 가지로 나눈다. 자, 사람과 상황의 통합으로 나눈다. 자, 일단 행태로는 상황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외부의 요소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과 상황의 통합, 이걸 강조하는 모형, 우리가 이제 통합 리더십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외부 상황과 내부의 구성원들 간의 어떤 통합. 이것들을 이끌어내는 게 이제 통합 리더십 모형이고, 리더십 격자 모형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일에 대한 관심 두 가지를 특징으로 한다. 3번은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리더십 효과는 리더와 구성원 관계, 과업 구조, 그리고 리더의 직위에서 나오는 권력에 의존한다는 것이 상황론이다. 이 상황론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였어? 피들러였죠. 그 피들러가 얘기한 상황 적합론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 적합론에서 이 상황 요소로 제시한 것이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 과업 구조, 그리고 리더의 직위에서 나오는 권력이란 말이죠. 여기에 따라서 과업 지향형 리더와 인간관계 지향의 리더가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다음 중 현재 그 설치와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관은 어느 것인가 그랬는데, 자, 설치와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은 대부분 위원회예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요. 다음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고,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다음에 금융위원회, 우리 뭐 예전에 금감원이라고 얘기했던 금융위원회,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조직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앙행정기관에 해당이 되는 것, 일단 뭐 법률로 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그런데 지금 이 중앙행정기관에 속하고 있는 게 뭔지를 이제 찾아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서 이제 그 설치와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이 된다. 정답이 3번입니다. 잘못 나왔네요. 네.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무와 설치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이다 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21번입니다. 21번은 영기준 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 영기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새로운 사업의 구상보다는 기존 사업의 감축 관리에 목적을 둔다. 그 영기준 예산제도는 기능상 어떠한 예산제도라 그랬어? 감축 지향 예산제도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기존 사업의 감축 관리에 목적을 둔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이 하향적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이 하향적으로 진행이 되는 대표적인 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예요. 영기준 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이 상향적으로 이루어져요.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 직원, 모든 직원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향적이다. 2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고. 자, 3번. 사업 검토가 조직의 경계 내에서 진행되는 폐쇄적인 의사결정의 일종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상급 관리 계층에게 정보 홍수와 업무 과다를 초래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22번입니다. 다음 중 현재 군인 군무원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 아닌 자는 그랬습니다. 2019년도에 군무원 시험이 이제 2번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문제가 공개가 되기 전이라 7급 시험 문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 9급 시험 문제에서 군무원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처음이에요. 군무원 시험에서 군무원이라는 단어를 본 게 처음입니다. 근데 난이도는 되게 낮아요. 왜냐? 이거는 특정직 공무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특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야. 그래서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무공무원이나 뭐 소방서에서 공무하는 소방공무원,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육 공무원, 그리고 이제 군공무원, 뭐 이런 대표적인 사항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공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고, 소방서장도 소방공무원이니까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겠죠? 경찰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이 되는데, 검찰청 검찰 사무관은 말 그대로 사무관이에요. 이 사무관은 특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돼요. 지금 여기에서 특정직 공무원을 찾지 못하는 문제는 찾지 못하는 상황은 벌어지기가 조금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22번 굉장히 좀 쉽게 풀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입니다.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소속행정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소속행정기관에 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도 뭐 한 5가지 정도 이야기했었어요. 기본서에서도 쭉 나와 있었는데 일단 나와 있는 게 이제 직속기관이 있고요. 직속기관, 그 다음에 사업소, 그 다음 출장소, 다음에 합의제 행정기관, 그리고 자문기관. 이 소속행정기관에 속하는 리스트업이거든.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걸 고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직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자문기관은 다 있으니까 보조기관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23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되게 좀 단편적인 내용들이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23번 살펴봤고요. 그다음 2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대표 관료제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그랬습니다. 대표 관료제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실적주의 인사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사회 내의 인구 구성비를 바탕으로 관료를 임용하는 일종의 할당과 같은 그러한 제도다. 그래서 모든 사회 내의 모든 계층의 의사들을 전부 다 반영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장점이지만 이제 뭐 역선택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그 관료들이 움직인다는 게 과연 합당하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거리가 먼 걸 고르래요. 1번. 킹슬리가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맞는 얘기죠. 그죠? 다음 2번. 주기적인 선거 결과에 기초하여 주요 관직을 임명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선거 결과가 아니지. 그지? 사회 내 인구 구성비에 따라서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주요 관직을 임명하는 제도니까 2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다음 3번. 정부 정책의 형평성과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맞는 내용인데 자, 실적주의 공무원제도 확립에 저해된다. 그럴 수밖에 없지. 실적주의와는 반대되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와 제도 확립에는 저해가 되는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이 이제 25번입니다. 현행 전자정부법에 명시된 전자정부의 원칙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 전자정부 원칙과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뭐 나온다 해가지고 굉장히 강조드렸던 내용이에요. 굉장히 강조드렸던 내용이고 법령에서 무슨 원칙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자정부의 원칙 뭐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뭐 대민 서비스의 전자화와 국민 편익 증진의 원칙 이게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 업무의 생산성, 효율성 향상.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 다음에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 다음에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
다음에 중복 투자의 방지. 중복 투자의 방지와 상호 운용성 증진.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전자정부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대민 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 편익 증진 있고, 행정 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 효율성의 향상 있고, 중복 투자의 방지 및 상호 운용성 증진이 있는데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물론 전자정부와 관련해가지고 국제협력하면 좋겠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전자정부의 원칙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7급 군무원 행정학 시험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들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무난했어요. 문제는 무난했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조금 그 7급 수준에 맞는 잠번치들도 있었지만, 그 못지않게 정말 이걸 7급 문제에 내야 돼? 라고 생각해야 될 정도로 난이도의 격차가 너무 좀 심했다라고 하는 점은 다소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작년처럼 막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무슨 뭐 도시행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을 벗어난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상당히 좀 이전보다는 좀 개선이 된 나은 문제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제 개정된 법령에 대한 반영. 아까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공직자윤리법에서 그 개정이 된 내용들, 앞으로 개정이 될 내용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점은 앞으로 국가직 시험이나 지방직 시험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기대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마냥 뭐 그냥 암기 위주로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몇 번이나 강조를 드리지만 암기 위주로 공부한 친구들이 좀 난이도가 높다든지 지역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할 확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나와도 그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좀 그 내용들을, 행정학의 내용들을 좀 충분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조금 있어야 된다. 간혹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행정학 문제 진짜 너무 뭐 못같이 나왔어 막 그러면서 막 굉장히 막 불만 섞인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여태까지 그냥 계속해서 그냥 밑줄 치고 암기하는 데만 익숙해 있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자신들의 공부 패턴을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막 국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뭐 한탄만 하실 일이 아니라 정말 그 내용을 정말 깊이 있게 알고 있는가. 뭐 우리 간혹 가다가 뭐 선생님들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시험 잘 맞아가지고 공무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 물론 맞습니다.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가벼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깊이 그냥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수준에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이해할 정도는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응하기가 어렵다. 언제까지 출제자 탓만 하고 언제까지 뭐 문제가 막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뭐 떨어졌어. 뭐 출제자가 뭐 같아가지고 떨어졌어. 이런 한탄만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 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무원 시험 붙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그런 데에 대응을 하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자세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몰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이제 특히
특히 지금 7급 군무원 행정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의 이슈들을 좀 반영한 문제들이 굉장히 좀 순발력 있게 출제가 되어 온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냥 행정학 내용만 볼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의 뉴스들도 좀 봐가면서 좀 관심 있는 내용들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모쪼록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감도 찾아 나가실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